우선 뭐 중국이 표면적으로 내건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붕괴되거나 불안정해질 때 대량 난민 통제가 가장 그 표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뭐 북한 정권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직이 갖춰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이제 그 북한 그 핵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통제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북한의 주요 핵 시설은 대부분 이제 북중 국경선에 한 100km 이내에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그 지역까지는 중국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한미 연합군이 이제 북진할 때 그거를 이제 저지하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반드시 개입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망치안이라고 해서 이 한반도가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이제 그 세력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고요. 실제로 그 랜드 연구소의 이제 브루스 베네트 박사는 그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 상황 전개와 상관없이 중국은 일단 그 100km 정도는 들어와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활용해서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석권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쭉 역사를 보면 그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고 그 첫 단계로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김정인 등장 이후에 그 장성택이로 상징되는 친중파가 전부 다 제거됐습니다. 지금 자주파거든요. 따라서 친중파 정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북한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고 또 북한은 중국이 못 버릴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있어서 조금 사소한 그 불협화음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봐서는 큰 그 불협화음 없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1961년도에 분명히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이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분명히 혈맹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중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든지 이런 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동맹 관계다. 따라서 경제나 사회 차원에서 우리한테 중국이 협조해 줄 수 있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는 절대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자기 그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받은 침략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북과 남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권 하에 한반도가 들어오는 걸 바라고 저는 극단적으로는 중국은 남북한이 서로 싸워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이 다 망하면 몇십 년 후에는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자꾸 선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것을 중국이 오히려 바라기도 한다고 그러고 묵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 부분적인 그 타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로 이제 북한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이제 중국이 개입하고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은 중국의 자산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대응하는데 굉장한 그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가 북한과 거래 안 하는 동안에 지금 중국 북한과의 거래로 상당한 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건을 비싸게 팔고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어느 쪽 통일된기보다는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그 영어로는 divide and rule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대를 분열시켜서 그럼으로써 둘 다 통제한다.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이 그 북한의 그 이 명줄을 끊는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굉장히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핵심 이익을 해친다, 전략 이익을 해친다, 안보 이익을 해친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다들 실제로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제기한 건 아마 우리 내부에서 있었던 루머, 뭐 우리 스타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뭐 중국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반대해 보니까 중국이 그 어떤 스타드 반대 가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미 동맹을 이제 균열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그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사드 반대하도록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중 관계는 그냥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차원밖에 안 된다는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안보적인 협력까지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나 지금 사드 배치 또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계를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그건 중국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할 거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